일단 전공 소개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 교수진 구성을 보면 저희 전공이 지향하는 방향을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다중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다중격차를 보고 있냐면 크게 보면 경제적 격차, 그리고 건강 생애주기별 격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정보기술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 각 그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이 클러스터별로 이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이 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주제들을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내가 이 학과에 가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일 텐데 사실 뭐 딱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주제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본인이 어떤 쪽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14분이 계시잖아요. 이 14분 교수님들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는 관심 분야를 살펴보면서 이분과 같이 이분과 연구를 하고 이분에게 지도를 받으면 내가 이 학과에서 뭐 논문도 받고 향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각 개별 연구 주제들은 모두 지금 뭐 개인 수준이건 아니면 공동이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이 14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원래는 그 소프트웨어학과에 기리만 교수님이 더 계셨었어요. 그래서 15분이었는데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셔서 14분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전공으로 따지면 5개 전공에서 14분의 교수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거기에 저와 문준환 박사 그리고 이수경 연구원까지 이렇게가 구성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하시는 주로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소비자학, 사회학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의 교수님들도 3분이 계시죠. 그리고 윤비 교수님은 지금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지금 연구재단 사회학 단장으로 잠깐 가 계셔서 뭐 그래도 저희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우리 대학의 학과, 전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이제 교수님들의 역량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 유수 대학들의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 학과들이 있는데 저희 교수님들과 그 그분들의 연구 실적을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영어 논문 SSCI 그 등재지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뭐 조금 뒤처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 한국에 있는 학교니까 한국어로도 논문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수치로는 또 그런 아주 유수 학교와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대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좋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전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게 그러면 이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뭐 어떤 식의 직업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일 텐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만든 건 아니고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여러 직군들 중에서 결국 데이터 분석가와 컨설턴트 쪽이 가장 수요 공급에 있어서 좀 불일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이런 걸 참고해서 그렇다면 단순히 뭐 데이터 개발자나 엔지니어도 당연히 필요한 직군이지만 이런 사회과학적인 도메인 지식을 가진 역량을 갖춘 사람이 데이터 분석 영역도 갖게 됐을 때는 뭐 데이터 분석가나 컨설턴트로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회를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과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뭐 1년이 조금 지났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첫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입생 외에도 기존에 있던 학과에서 아예 적을 옮겨서 그러니까 전과를 한 거죠. 전과를 해서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을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30명 정도가 재학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직 졸업생은 없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셜 이노베이션 융합 전공에 졸업을 하고 어떤 쪽으로 갈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결국 저희의 핵심은 앞에 왼쪽 그림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졸업생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도 갖출 수 있고 또 거기에 다중격차에 대한 이해 역량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혁신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어떤 뭐 무기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무궁무진하겠죠. 이게 단순히 데이터 분석 역량만 가진 사람은 데이터 분석만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단순히 뭐 문제 해결 또는 도메인 지식만 가진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뭐 계속 연구를 하거나 관련된 산업계로 진출하겠지만 저희는 그걸 융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뭐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의 기회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양한 뭐 아이디어를 내봤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을 졸업한 분들이 뭐 석사 또는 박사 트랙으로 졸업을 했을 때 만약에 뭐 이건 정말 각자의 목표에 달린 문제죠. 이 이노베이션 융합 전공에서 정말 뭐 연구직으로 쭉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석사만 하고 기업에 진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전공에서 배운 뭐 지식과 뭐 경험과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싶다. 뭐 정말 다양한 선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존중을 하고 다만 저희는 다양한 수업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계실 동안 최대한 그런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또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학과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든 게 뭐 IT 기업 컨설팅, 소셜 컨설팅,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인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나리오는 모두 각자의 뭐 머릿속에 있는 거겠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목표에 맞춰서 이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교과 프로그램 또 비교과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걸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한번 보시면 결국 데이터 분석 역량이 축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뒤에 좀 생소한 캡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캡스가 그냥 CAPS 약어를 합친 건데 융합, 적응, 문제 해결, 사회 변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뭐 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것이고 이걸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사실 뭐 맨 땅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주로 미국 쪽의 유수 대학의 비슷한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재상도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목록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SIC는 저희 이노베이션 융합 전공에서 제공하는 자체 개설 과목이고 밑에 CL은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저희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융합 기반,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이죠. 그리고 다중격차에서 해결 역량, 사회혁신 역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올해 바로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런 과목들을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이 들어오면 바로 들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특히 사실 제일 여러분이 요즘 분위기에 관심이 많을 게 융합 기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 이게 사실은 대학 내에서도 요즘 이런 과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소프트웨어학과 또는 이공계 전공이 아니면 이런 수업에 대한 접근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죠. 또 뭐 난도의 측면에서도 이제 사회과학 전공자나 뭐 좀 이쪽에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듣기는 너무 어렵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학과에서 직접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들을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다른 학과에서도 개설하는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특히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중격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까 그렇게 세 가지 큰 주제, 대주제의 격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과목들, 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게 기존의 기존 구성 학과의 과목이 아니라 우리 학과 목표에 맞춰서, 융합전공의 목표에 맞춰서 새로 만든 과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능정보기술과 소비자연구, 이런 과목은 소비자과에서 원래 있던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능정보에 맞춰서 만든 것이고, 뭐 가족과 관련해서도 가족 다중격차 아동,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듣는다면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밑에 다양한 CL 과목들이 있어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맞는 과목이 있다면 또 좀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 뭐 여러 면에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과목들은 굉장히 저희도 자랑을 할 만하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은 지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획보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주로 이제 콜로퀴움의 형태로, 이제 뭐 최재분 교수님, 신은경 교수님 이렇게 AI나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좀 시의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분들의 특강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콜로퀴움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을 방학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이번 2월 달에 5일 동안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학자들, 뭐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분들까지 모두 망라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5일 연속으로 특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다음 방학부터는 좀 더 뭐 체계적으로 뭐 캠프를 연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점점 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뭐 강사님들이 허락을 받은 그 한도 내에서 모두 영상도 공개를 하고 자료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에 지원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일 텐데요.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결국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일제 학생에게 BK 장학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 우수한 학생에게는 사회혁신 장학금이라고 해서 BK 장학금에 조금 더해서 금액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위에 있는 저 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은 학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학교 차원의 공지를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하셔야지 이제 지원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를 꼭 보시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외 연수나 학술대회 참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외 교환 학생이니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실 지난 학기에는 모두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번 학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결국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정상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모두 이런 학술대회 참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주 접수가 됐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이번 행사에
이제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질문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추가로 Q&A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보였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장 면접을 중시를 하셔서 작년에도 웬만하면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 또 약간 코로나 상황이 다시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 이승영 연구원님이 정해지는 대로 지원하신 분들께 따로 이렇게 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학제도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골라봤고요. 이게 입학생 전원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원칙적으로 맞고, 특히 일부 학생들에게는 사회혁신 장학금을 수여를 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고, 뭐 도서 구입비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연구재단, 교육부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 규정에 따르면 전일제 학생,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연구에 집중하라고, 연구 및 뭐 교육에 집중하라고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입학하신 후에 그런 뭐 4대 보험 뭐 그런 걸 떼서 확인을 해서 전일제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등록금은 지원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그 돈이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이제 학교에 내는 등록금은 이렇게 커버를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제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일 중에 특히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이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원 우수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지금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신청을 하실 때 그 서류가 약간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도교수 추천서도 있고, 그게 추천서가 추천해주는 교수님이 성대 전임 교수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지도를 받고 싶은 교수를 약간 뭐 미리 선정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나중에 바꿀 여지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본인의 관심사와 맞는, 본인이 나중에 지도를 받고 싶은 교수님을 미리 선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교수장학생 그 지원도 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대부분 교수님들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추천도 해주시니까, 이거는 한번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 보시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입시와는 별도의 프로세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절차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은데, 타대학 타전공 출신이 지원할 수 있냐?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대학원밖에 없어요. 그 학부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타전공에 대한 뭐 정의도 애매하기도 한데, 일단 출신학과 제한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입학하실 분들도 학과가 출신학과 굉장히 다양했고, 뭐 이공계부터 뭐 사회과학, 문과 계열 다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본인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회 문제 혁신 관련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잘 서술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뭐 단순히 나는 어느 전공 출신입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시고, 다만 뭐 팁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구성돼 있는 학과가 이제 교수님들의 원 전공이 소비자학과, 저희 정재은 단장님이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세요. 소비자학과,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는 뭐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일단 빼놓고 소프트웨어 학과니까 약간 그런 기존의 전공과도 잘 본인의 관심사를 연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뭐 데이터 분석 역량도 기르고 사회 혁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잘 써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 역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들어와서 배우시는 게 이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 보면 뭐 같이 무슨 뭐죠? 스터디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뭐 이게 없으면 뽑지 않겠다는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 들어오셔서 바로 적응을 하고 바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려면 기본 지식이 필요해서, 기초 지식이 없다면 이제 본인이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뭐 어떤 거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은 워낙 또 온라인에 자료가 잘 돼 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질문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느 면접이나 비슷하지만 뭐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또 우리 사회혁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 경험이 어떤지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면접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1인당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 관련해서는 역시 뭐 선수 학습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은 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뭐 그걸 포함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기초 역량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복습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입학을 원하신다면 이제 과목들을 보시면서 과목들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어느 수준까지 역량이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시고 미리 조금 더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과 내에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도 앞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방학 때 굉장히 확충을 할 예정이라서, 뭐 다른 뭐 유수 대학의 뭐 미국 쪽에 특히 미시간에서 그런 걸 잘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도 사실 데이터 분석 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정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사실 통계나 아주 기본적인 스몰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빅데이터 관련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계기들을 활용해서 좀 본인이 전혀 처음 이걸 접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어필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수업은 저희는 당연히 주간 수업이 원칙인데, 일단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간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과 과정은 석박사 구분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다양한 난이도로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의 뭐라 그럴까, 약간 시퀀스를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면 일단 어떤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수업엔 뭘 듣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오셔서 지도 교수 선생님과 또 동료들과 선배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뭐 수업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수업은 굉장히 이론적인 수업도 있고, 어떤 수업은 굉장히 어려운 수업도 있고, 어떤 수업은 정말 기초적인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들어와서 좀 접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리 이거를 다 계획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 워낙 수업이 많아서 이제 그 안에서 전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업이 만약에 뭐 파이썬 수업이 하나라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데, 파이썬만 해도 뭐 어떤 수업을 1학기에 듣고 어떤 수업 2학기에 듣고, 또는 뭐 다른 과의 수업을 먼저 듣고 와서 듣고, 부족한 부분은 또 뭐 소프트웨어과 가서 듣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질문들은 일단 이게 가장 좀 어려운데, 교수님에 대한 정보는 사실 교수님에게 직접 컨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희가 14분이 되는 교수님이 계시고, 각 교수님들이 조금 다 스타일이 다르시고, 뭐 대학원생에 대한 뭐 이런 관리나 대학원생과의 뭐 연구 진행이나 뭐 조교 활용이나 그런 게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떻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교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본인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컨택을 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연락은 항상 반겨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 영구적이 교육적교가 이게 저희가 원칙적으로 어,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입학하신 신입생들에게 뭐 그게 영구적 교육은 교육적은 최대한 기회를 준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교수님마다 다 상황이 뭐 달라서 또 뭐 그런 정책도 달라서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뭐 이거는 사실 교수님과 직접 상의를 해보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셔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그 당연히 연구 보존이 필요하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입학한 후에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는 분들도 지금 몇 분 봤는데 또 마찬가지로 약간 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유사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 학과도 있고 뭐 그런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어, 사회과학 쪽이 좀 주가 된 학과라는 게 차별성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차별성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뭐 공대나 뭐 자연대나 이공계 베이스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길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저희처럼 사회과학 베이스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길이 하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좀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학과랑 구분을 하자면 저희는 분석 방법론 플러스 사회 문제 해결 인사이트 그래서 조금 더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약간 또 깊이 있으면서도 좀 사회 문제 적용 가능, 응용 가능한 그런 쪽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만을 하고 싶다면 사실 여기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도구로 쓰실 생각이 더 강하다면 저희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거는 좀 전문가이신 문 박사님께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주워들은 정도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문 박사님이 조금 답변을 만들어 주신 건데, 어,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역량이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소셜 이노베이션 나왔다고 뭐 이 분야 못 가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이런 분야말로 정말 본인의 뭐 코딩 능력이니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고 아니면 못 가고,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본인의 게 달린 문제인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기초적인 과목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목 또 아예 소프트웨어학과에 제공하는 전공 전문적인 과목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본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아예 그냥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또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학과 소개 자료를 보면은 졸업 후 커리어 가이드 같은 게 아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 학부 전공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사회과학 전공이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뭐 철학과 출신도 있었던 것 같고 물리학과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워낙 다양해서 뭐 이렇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공계 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본인은 비록 이공계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이지만 나는 사회과학적인 관심이 더 많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회과학의 도메인 지식을 쌓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겠죠.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데이터 분석 능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그 입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다른 사회과학 전공 학생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 그 한국어 홈페이지에 학생 소개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영문 홈페이지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고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홈페이지를 열심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홈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과 뭐 상세한 내용들, 뭐 심지어 소셜 이노베이션이나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정보들까지 모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Q&A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렸는데 참석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뭐 질문해 주시면 뭐 행정 관련된 거는 주로 이수경 연구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답변해 주실 거고 뭐 데이터 분석 관련된 거는 우리 문 박사님이 또 해주실 거고 또뭐 저도 있으니까요. 뭐 만약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은 저희가 뭐 따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에 저희가 Q&A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발표한 자료도 그 Q&A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마다 저희가 Q&A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하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욱 박사님, 네. 네, 장학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까 BK 장학금 전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한 학기에 70%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다른 30%는 저희가 BK 장학금을 지급으로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예비 학생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네, 그리고 그 아직은 예, 30%에 대해서는 학기마다 다른데 학기마다 학교 지원 같은 것들이 다 달라서 다른 장학금으로의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매 학기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게 학기마다 장학금 70%씩 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뭐 석사생이면 2년 내내 70%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되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학과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원칙을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경쟁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더 나은 연구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뭐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 바로 뭐 이렇게 푸시를 하기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계속 방법을 상의하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입학을 지금 하시는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뭐 정말 간단한 질문도 괜찮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학기 지원하신다는 분들은 특히 지원 과정에서 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현수님 혹시 질문하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원 서류를 접수할 때, 네. 증빙 자격 같은 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혁신과 관련된 경험들을 약간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뭐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뭐 사회 혁신 관련된 어떤 행사를 기획했다 뭐가 됐든 좋고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하면 더 좋겠죠. 교수님들도 심사 과정에서 이 학생은 사회 혁신 관련해서 진지한 관심이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뭔가를 기획해낸 능력도 있고 그래서 더 좋게 판단할 수 있게 분명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뭐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요번에 지원하게 되는 김병태라고 하는데요. 원서 모집 요강을 보면 지원 제출하는 서류의 총 한도가 24페이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서류를 여러 가지를 첨부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데, 네. 어떻게 조금 엄격하게 이렇게 24페이지로 모집 요강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분 말씀하신 대로 조금 포트폴리오라 그러면 조금 더 분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 조금 더 이렇게 음. 플렉서블하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조금 그런 거라면 네. 제출할 서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고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네요. 24페이지 로 돼 있어요. 제안이라는 게 혹시 입시 모집 요강에 이제 총 첨부 예. 서류의 한도가 예. 24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문가인데, 아니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예. 온라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지원서와 또 자기소개 작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 2800kb까지만 제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 24페이지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조금 판단하시기 애매하시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네. 원서를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의 어떤 소위 말해서 우수성 입증 자료 내지는 그런 보조 자료로 어느 정도의 분량을 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질문하신 건 사실 조금 생소한 게 지난 학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예 본인 논문들을 10편을 넘게 그렇게 묶어서 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분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입시 요강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만들잖아요. 네네. 학교 차원에서 약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분량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학교에서 그걸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타 증빙을 받겠다고 명시를 했고 그 기타 증빙 중에서 분량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24페이지는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기준인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좀 책을 전체를 내시거나 아니면 논문을 너무 본인의 편수에 맞춰서 모두 내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서류를 보관하고 복사하고 막 이런 데 있어서 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감안해서 24페이지 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선 한에서는 어느 정도 넘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확인해보고 이게 24페이지 너무 절대 안 된다 그런 정도면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혹시 성함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예, 김병태님 그러셨나요?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김병태님이고 거기 예. 지원하실 때 이제 메일 주소 남기셨죠? 요번에 여기 웹엑스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연락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다른 준비는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조금 질문하실 게 많으시면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추가로 다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조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요번에 박사과정을 지원할 생각인데요. 원래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 검토를 할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통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와 연구 업적 같은 것들을 일단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의 어떤 수업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공부하는 소위 말해서 랩의 분위기라든가 랩의 구성 같은 것들을 세 가지를 일단 저는 그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교수님의 연구 분야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퍼블리시된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대학원의 어떤 석박사 과정의 어떤 수업에 관해서는 아직 신설 전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도 없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CL 전공이랑 SIC의 어떤 그런 파트 안에서도 비슷한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파이썬을 통한 뭐 머신러닝이 있고, 밑에는 또 다른 뭐 기계학습을 통한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입학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러버스를 이렇게 봐야지, 어느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것도 하는구나. 사실은 그 일반적인 저번에 그 비교과 과목도 조금 시청을 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제가 충분히 어떤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러버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일단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연구 교수님께서 이제 랩을 말씀하셨는데, 그 랩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학습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교수님들은 당연히 랩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걸로 제가 교수님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사회학과나 소비자학과나 아동청소년학과에 지금 랩이 있는지, 그게 공식화된 랩인지 아니면 그냥 몇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교수님 지도 받으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랩인지, 그리고 만약에 랩이 그렇게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조금 그 데이터 분석 쪽을 석사 과정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랩의 어떤 문화나 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또 여기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 첫 번째는 예, 그 어떤 수업 내용과 관련한 실러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두 번째는 랩의 구성과 랩의 현황이 어떤지, 요거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수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IC 과목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초점이 있는 과목이라서 뭐 아까 뭐 머신러닝, 파이썬 관련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SIC 과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와 지금 단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CL 과목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학과에 개설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 저희 학과의 전공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뭐 단순히 비교하면 그 과목들은 훨씬 어렵겠죠. 소프트웨어학과의 대학원 수준의 수업인 거고, 이제 SIC 과목에서 다룬다면 거기에 맞추진 않을 거고, 아마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과목일 거라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될 건데, 실라부스 같은 경우는 저도 성대 온 지 이제 조금 몇 년 안 됐는데, 성대는 그 수강편람 같은데 실라부스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과목 검색하면 볼 수 있게 공개가 돼 있거든요. 고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뭐 그 실러버스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전달해드리거나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관심 있는 과목이 있으시다면 뭐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해보시거나 교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 본인 강의 과목에 실러버스를 공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학교 차원은 제가 알기로는 성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출처를 알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랩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학과는 당연히 랩이 있는 거고, 그 랩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그 연구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각 교수님들의 학생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밀착돼 있고 뭐 정말
출퇴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사회과학 쪽은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 그냥 약간 느슨한 형태로 지도 교수가 있고 박사 후 과정이나 박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조금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뭐 랩 미팅을 뭐 매주 할 수도 있고 격주로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느슨한 연계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다르게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전공의 랩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말씀드릴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그 본인 관심 분야와 밀접한 가장 유사한 교수님들과 한번 뭐 상의를 하실 때 뭐 입학 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대학원생들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메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가장 뭐 관심 분야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대학원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여진님이신 것 같은데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이 기본인데 기본은 2년이지만 뭐 석사 졸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그 모두 이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2년으로 잡으시면 될 거고요. 배설된 과목은 전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과목이 별로 없을 텐데 예, 어떤 걸 생각하고 지금 하실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강하라고 만든 과목이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학과나 이런 데서 개설한 과목에 선수 과목이나 선수 뭐 필요 요건 뭐 그런 게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뭐 미리 들은 게 없다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취득자들 다 열려 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수님들 랩 주소는 이제 공학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약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랩에서 지내게 되는 게 수원에서 지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뭐 입학을 하셔서 그거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랩을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은 지금 연구 공간은 인문사회 캠퍼스에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뭐 그쪽 랩에서 아예 수원 캠퍼스의 연구 공간에서 같이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여쭤봄에 있어서도 그렇게 아주 우선순위의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교수님과 연구를 할 정도로 지금 준비가 잘 되어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앞서서 입학을 하셔서 여기 이 학과에서 이렇게 할 정도의 뭐가 맞는 게 있는지 서로 이렇게 더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 이제 연구 공간이 어딘지는 약간의 다음 단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아주 이제 관건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예, 마음 이렇게 대답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문 박사님이나 이시영 연구원님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참석해 주신 분들도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이메일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행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입학 지원하시는 거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우리
다음 학기에는 이제 캠퍼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하고 연구원이 잠깐만 같이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박수현님께서 나가시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수현님 혹시 저희 끝났는데 지금 자리 비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박수현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그러면 일단 이 방을 나가셔서 이 방을 종료를 하고 네. 이 방 제가 그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 번호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 투자자가 새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나가셨다. 나가셨네. 저희 지금 네. 곧 녹화 중인데 그러면 아예 나갈까요? 아니 제가 끌게요 그럼. 예, 그리고 뒷부분 자르면 돼요.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은. 그럼 계속 녹화는 일단 둘까요? 예, 그냥 끄세요. 어차피 녹화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녹화 파일 만들 때 그냥 필요